제가 지금 말씀드린 혁신의 중심에 수학이 있다는 아주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좀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주제는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자면 과거의 수학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수학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필요했는지 그러면서 문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기여를 했는지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수학, 요즘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말이 4차 산업혁명, AI, 뭐 빅데이터, 머신러닝 그런 얘기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때 수학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 얘기가 그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첨예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지만 수학의 중요성은 별로 강조되고 있지 않은 듯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약물 배치도인데 제가 여기에 지금 이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수학을 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수학 프로그램을 짜보고 하면 수학이 이 알고리즘이 수학적 알고리즘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수학적 알고리즘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분석 뭐 얘기하는 TV만 키면 나오는 또는 뭐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데이터 분석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요즘 찾아보니까 재밌는 이 그림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 학생들이 알겠죠. 어른들도 이 정도 뭐 인류의 진화 단계 하면 우리가 늘상 배웠던 부분 아닙니까? 뭐 인류의 진화 단계 여기 어떻게 중학생 정도면 알 것 같은데 누굽니까 이거? 오스트랄피테쿠스 진짜 초등학생이 제일 잘 아는 것 같네요. 오스트랄피테쿠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도구를 사용하는 누구? 네?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0101 뭘 나타내고 있을까요? 컴퓨터에서 쓰는 숫자들인데 이걸 뭘 나타냈을까? 네. 아주 뭐 훌륭한 대답입니다. 아주 똑똑하네요. 자,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AI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공지능 AI. AI가 뭐의 학자입니까?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갖다가 인류의 진화 단계를 점점점 보자면 결국 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그 진화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러면 수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수학을 갖다가 한번 보면 인류의 역사랑 아마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수학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먹잇감을 이제 사냥을 해야 되겠죠. 그때 활을 쏜다든지 아니면 창을 던진다든지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타겟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냥감을 타겟으로 해서 활이나 뭐 창을 날려야 되는데 그때 날릴 수 있는 어떤 속도로 어느 정도의 거리에 어떤 속도로 던져야지만 맞힐 수 있는지 우리가 흔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인류가 시작되면서 아마도 수학이 같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남아있는 유적으로 보자면 가장 오래된 이 유적이 로본보의 보온이라는 이 로본보라는 이 산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 개코 원숭이뼈로 되어 있다는데 이게 29개의 색입눈이 존재한답니다. 단지 이렇게 색입눈에 뭔가를 측정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색입눈으로 되어 있는 35,000년경
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오래된 걸 보면 이상호라는 콩고에서 발견된 이 색입눈인데 이거하고 약간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이거는 그냥 색입눈이 나타나 있었던 거고 밑에 있는 거는 논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약간 로지컬한 의미가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처음에는 8,000년 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연구를 해보니까 3만 년 전. 지금은 한 25,000년 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역사적으로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로지컬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19, 17, 13, 11 이 색입눈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60이 되는 겁니다. 60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도 60에 관해서는 사용을 하고 있죠. 60진법, 바빌로니아에서도 60진법이 나옵니다. 60진법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죠? 시계에 사용되고 있는 게 60진법이죠. 그러면 고대에는 60진법만 있었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놀이터 같은 데 가서 한두 살 먹은 애한테 물어보면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숫자를 세려라 하면은 하나, 둘 또는 많다 하고 끝을 냅니다, 애들. 그래서 조금 더 나이가 들면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세열하죠. 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퀸즈랜드 원주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지만, 하나, 둘, 그 다음에 two and one, two and two,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진법이죠. 그 다음에 또 오진법도 사용을 했습니다. 남아메리카 종족에 오를 갖다가 사용했는데, 손 5개가 있으니까 아마 손을 갖다 사용한 것 같아요. 하나, one, two, three, four, five가 되니까, 핸드로 사용한 거죠. 핸드 원 하면 이제 오진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1800년대 독일에서 오진법을 갖다 농부들이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이때까지도.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몇 진법입니까? 10진법이죠. 아마도 가장 편리하고 손가락으로 세기 좋아서 10진법을 사용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진법 다음에 또 20진법도 있었어요. 손발을 다 했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 마야 진법입니다. 마야 사람들이 이렇게 쓴 거는 이런 진법들인데 마야 사람들이 쓴 진법은 20진법에다가 18진법을 갖다 18을 갖다가 혼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거 245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은 1의 자리 그 다음에 10의 자리, 그 다음 100의 자리인데, 마야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요게 1의 자리, 이게 20의 자리, 그 다음에 요게 18 곱하기 20의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18 곱하기 20 하면 얼마입니까? 18 곱하기 360이죠. 360은 뭡니까? 360은 1년 정도를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달력 때문에 360을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학이 왜 필요했을까? 사회가 발달하고 하면서 인류사의 모든 계산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달력이 생기면서 농경사에 크나큰 역할을 하는 거죠. 기여를 합니다. 언제 수확을 해야 되고 언제 추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달력을 제정하면서 할 수 있고 또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나일강 하류에 있는 토지들이 전부 다 홍수가 나면 전부 다 폐허가 됩니다. 그걸 이제 다 나눠주기 위해서 재어야 되죠. 각각을 재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했냐면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기하학이 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발달을 하는데 이렇게 사각형 넓이를 구할 때 사각형을 할 때 수학자들은 원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원의 넓이. 혹시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다 알죠? 이제 초등학생부터 한번 볼까요? 초등학생들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 r 제곱. 파이가 뭡니까? 3.14 중학생한테도 줘. 중학생한테도 줘. 아이고, 초등학생이 제일 똑똑한 것 같네. 중학생 3.14죠. 네, 이제 중학생한테 물어볼게요. 3.14 파이를 모르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파이를 모르면, 저 파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3.14, 3.14를 이제 하죠. 그 3.14 맞습니까, 고등학생? 파이가 3.14입니까? 고등학생 파이가 3.14입니까? 자, 3.14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랐습니다. 3.14 몰라요. 3.14 아니죠. 뒤에 더 있죠. 그죠? 3.14도 더 있고 무리수입니다. 자, 그래서 원이랑 똑같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만들고 싶은 거야. 이제 작도를 하죠. 원의 넓이랑 똑같은 사각형을 만드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넓이를 구할 수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의 면적이랑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어머니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원의 넓이랑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파이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는 게 원적 문제입니다. 그걸 원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걸 원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이를 모를 때 이제 사람들이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참 뒤에 밝혀진 거고 그 전에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원의 넓이를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 3, 또 조금 더 중국에서는 약 3으로 다른 이집트나 이런 쪽에서는 또 숫자를 조금 더 많이 계산을 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전체적인 지름의 15분의 13을 갖다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15분의 13을 갖다가 지름의 15분의 13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면 재밌을 겁니다. 15분의 13을 정사각형의 넓이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파이의 3.14인데 그때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한 3.004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15분의 13 곱하기 반지름이 R이면 지름이니까 2R 되겠죠.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15분의 13 곱하기 2R 곱하기 15분의 13 곱하기 2R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15분의 1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해서 계산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한 파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학자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은 제가 너무 수학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각형을 원을 만들고 싶어하는 넓이를 알고 싶어하는 수학자들이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수학이 지금은 이때까지만 해도 쉬웠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래도 서기관들이나 이렇게 좀 고위에 있는 좀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수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랑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점성술 그러니까 해가 돌아가는 거. 또 해가 지고 또 달이 어떻게 되는지 또 기상을 관측하고 이런 것들 점성술 때문에 권력이랑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이 곧 그 왕의 뜻이니까. 근데 이때만 해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 중2 정도의 수학인 것 같습니다. 이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져요. 언제? 17세기에 미적분이 발견되면서 미적분이 생겨나면서부터 수학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고1, 2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는 거죠. 미적분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미적분은 미분이라는 거는 순간 변화율입니다. 한 순간의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생들은 알겠지만 접선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데 이 동적인 변화, 그러니까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변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더욱 세분화되고
더욱 전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갈래가 있어서 수학자를 하더라도 자기 분야가 아니면 하기가 힘들어요. 이해하기조차도 힘들어요. 이게 응용수학이 순수수학, 순수수학도 자기 분야가 아닌 분야에 가면 굉장히 질문도 던지기 힘들고 뭐를 얘기를 하는지 해석하기도 굉장히 힘들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분화가 되고 더욱 난해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지금 얘기하는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수포자도 많이 그 수학 때문에 수포자도 많이 생기는데 과연 수학을 갖다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수학은 너무 어려운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혁신이 중심의 수학이 있다는데 혁신하고 혁명하고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에는 혁신은 묵은 풍습, 간습, 조직, 방법 따위를 바꿔 새롭게 또는 새로운 방법, 아이디어, 디바이스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하는 거를 갖다가 혁신이라는 말을 하고 혁명이라는 말은 이전의 간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걸 혁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죠. 갑작스럽고 급격한 변화를 혁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여기다가 혁신이라는 말을 쓰냐면 비록 4차 산업혁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새로운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혁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전에 산업혁명을 보면은 1차부터 시작해서 4차까지 쭉 있는데 1차 산업혁명은 간의 수공업에서 대량 생산으로 또 2차 산업혁명은 육체 노동에서 기계가 대신하는 것, 또 3차는 사무 노동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다. 머신러닝. 다시 얘기하면 기계학습이라는 걸 얘기를 하죠. 무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데이터의 확보를 통해 인간의 인지 능력을 컴퓨터가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AI 같은 거를 얘기를 하죠. 인지 능력을 컴퓨터가 대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하고 수학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잠깐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는 중심에는 AI가 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는 안에 뭐가 있느냐면 기계학습이 있습니다.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기계가 그야말로 습득을 하는 겁니다. 기계가 습득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데이터 속에서 어떤 패턴을 갖다가 찾아내는 겁니다. 기계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패턴. 그래서 어떤 패턴으로 갈 것인가를 찾아내는 게 기계학습입니다. 자, 잠깐만 조금만 더 가서 그러면 데이터 분석들이 사례를 보면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거는 2011년도 제프리 쇼에서 제일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왓슨과 사람의 IBM에 있는 왓슨하고 사람의 대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다시피 왓슨이 점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탑이었던 퀴즈쇼에서 탑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과 대결을 하고 있는데 왓슨 IBM에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2011년도에 이 퀴즈쇼는 사회, 교육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퀴즈쇼였어요. 근데 왓슨이 지금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 분석들이 있는데 2016년도에 알파고하고 16년도에 이세돌을 구단하고 대결을 해서 결국 알파고가 이겼죠. 자, 이러한 그 AI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수학자로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수학자가 아닌 컴퓨터 전공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수학자가 보는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에는 수학적 모델이 기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이 쌓이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수집한 게 수학적인 프로그램이 짜지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수학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여기가 지금 수학적 논문을 발표한 거. 이거는 컴퓨터 논문을 발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학자인지 컴퓨터자인지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지를 분류하는 기계 학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요 관심 깊게 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처음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달라진 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그 컴퓨터 공학자들한테로 가 있어요. 이 점이. 자, 한 번 더 돌려보면 이 점이 또 이게 컴퓨터 공학자로 가 있어요. 이 처음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런 쪽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점이 뭘까요? 여기서 이 세 개의 그림 ABC의 다른 점이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점이 뭐 있을까요? 다른 점 보일 텐데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A하고 B 사이에 뭐가 달라졌어요? 구멍이 있었는데 구멍이 없어졌습니까? 점선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또 A에서 B 사이에. 자, A에서 B 사이에 보면 이 점이 여기 있던 점이 구멍이 여기에 있던 점이 저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죠? 눌린 상태다. 이 점이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점이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물론 여기 있는 점도 이쪽으로 옮겨가고. 근데 이제 뭐 여기는 지금 볼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이 지금 수학 논문이 2개,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논문이 4개 그렇게 썼습니다. 2,4 4개. 이제 수학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이제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면 분류라고, 기계 학습에서 많이 사용되는 분류라는 하나의 그 클러스터링이라는 그 메소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에 수학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2,4 수학 2개, 컴퓨터 사이언스 4개. 여기는 수학 3개, 컴퓨터 사이언스 6개. 여기는 수학 4개, 컴퓨터 사이언스 5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이쪽에 지금 분류에 들어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재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길이를 재는 게 어떻게 잽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x 2승가량 분의 y 2승가량, x 2승가량 제곱, y 2승가량 제곱 루트 씌우면 되죠. 그겁니다, 이거. 그래서 보면 2-3의 제곱 더하기 4-6의 제곱에 루트 씌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나왔어요. 루트 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 이 점이 여기에 들어갈 것인지 이 부분에 들어갈 것인지 정하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4-3 x 2승가량 제곱 플러스 5-6 y 2승가량 제곱 루트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루트 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머신러닝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요들 사이의 요거의 사이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중간점을 딱 정하는 거예요. 요거 사이의 평균을 구합니다. 중간점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중점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요 점에서 가까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점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을 갖다가 내가 이제 보니까 이게 여기서 약간 위로 올라갔어요. 2.5,5가 된 거예요. 여기 근처에 간 거야. 그래서 계산을 갖다가 이번에는 요거는 변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아까처럼 계속 루트 2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다시 구하는 거예요. 이게 3,5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2.5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6의 제곱에서 루트 1.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에 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아까는 여기에 속했던 사람을 이제는 컴퓨터 사이언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수학 점수입니다. 여기 사회 점수예요. 수학과 사회 점수예요. 수학 20점, 수학 80점, 사회 20점. 자연계로 가야 될까? 인문계로 가야 될까? 그 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은 수학 20점, 사회 80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인문계로 가야 될까? 자연계로 가야 될까? 이 사람은 수학 90점, 사회 90점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그런 거를 나눌 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알고리즘을 짰다. 여러분들을 가지고 어디로 보내야 될까? 측정을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사용되는 거야. 여러 군데 이거는 사용이 돼요. 이제 데이터만 들어가면 여기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그 데이터에 따라서 전부 다 분류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편리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얼만큼 신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했던 알파고, 오 마이 갓. 알파고의 신경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경망에서 착안한 퍼셉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신경망에서 퍼셉트론을 갖다가 창안을 했는데 이겁니다. 인풋을 갖다가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게 하는데 인풋에 웨이트를 두는 겁니다. W1, W2, W3가 벌써 수학이 나오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W1, W2, W3가 들어가는데 아웃풋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인풋은 이제 자극을 받아들이면 자극을 내보내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 하기가 좀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고등학생들도 있으니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있으니.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우산을 가져 나가라. 그 말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우산을 가져 나가라. 영영이라는 말은 비도 오고 바람도 안 불면 우산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영이라고 하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자, 이거를 갖다가 비가 오고 이걸 바람이 분다면 비는 안 오고 바람만 불 때 우산을 가져 나가라. 자, 비만 올 때 우산을 가져 나가라. 제일 밑에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 경우입니다. 자, 제가 얘기한 거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우산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우산을 가져 나가는 거는 1이고 우산을 가져 나가지 않는 것은 0입니다. 자, 그래서 5월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산을 가져 나가지 않는 거는 0, 우산을 가져 나가는 거는 1. 여기 수학이 어떻게 들어가 있나? 잠깐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앞에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여기 W라고 웨이트를 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웨이트를 준다고 가중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중치를 주는데 가중치에 지금 제가 1을 줬습니다. 다른 걸 줄 수도 있는데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여기다가 1, 1. 그 다음에 x1은 여기 0, 0, 0, 0 곱하니까 0. y 값을 여기다가 정했습니다. 여기 지금 1, 1을 넣으면 1, 1, 1, 1 하니까 2.
다른 거는 0이 하나씩 들어가니까 1 이렇게 났습니다. y값은.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나올 때는 요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산을 가져가든지 가져가지 않든지 그것만 나와야 됩니다. 이게 퍼셉트론입니다. 이게 퍼셉트론 계산입니다. 퍼셉트론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0일 때는 0이고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이 되라 라는 이러한 액티베이션 펑션 또는 스텝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펑션을 하나 줍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요 0이거나 1이거나 또는 어떨 때는 마이너스 1이거나 1이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0일 때는 요럴 때는 0, 나머지일 때는 1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 펑션을 어떻게 만드냐면 y-b 해가지고 이 b를 갖다가 하나 더 줍니다.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하죠. 줘서 이렇게 되게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0,0, 1,0, 0,1, 1,1 요걸 지금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0이고 까만색만 0이고 나머지는 1입니다. 요렇게 되게 분류를 해야 돼요. 이걸 갖다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낸 게 요 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b가 얼마가 들어가면 이렇게 착 꺼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0이 될까요? 요 함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 y를 0보다 작게 만들거나 0보다 크게 만들면 됩니다. 0보다 작게 만들거나 0보다 크게. 0보다 크게 만들기 위해서 b에다가 뭐를 넣으면 될까요? 뭘 넣으면 될까? 간단하죠? y보다 작은 수를 넣으면 1보다 작으면 전부 다 0보다 작게 돼서 안 되고 상수입니다. 숫자. 여기다 무슨 숫자를 넣으면 이러한 0보다 작게 될까요? 이게 0보다 작고 이거는 0보다 크고 이것도 0보다 크고 이쪽은 0보다 크게 이거는 0보다 작게 만들 수 있는 상수. 예를 들어서 5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른 거 넣어도 되는데 0.5를 한번 넣어볼까요? 0.5를 넣습니다. 0-0.5 하면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0입니다. 1-0.5 그럼 0.5죠. 그러면 0보다 크니까 1입니다. 1-0.5 0.5니까 0보다 크니까 1 2-0.5 1.5입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크니까 1 그렇게 나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0.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숫자 집어넣어도 되는데 간편하게 중간 정도는 0.5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01, 01 논리적인 OR 게이트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요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머신러닝에서 퍼셉트론에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수학적인 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요쪽 위쪽으로 해서 B가 뭐가 되면 요거는 이제 AND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AND라고 하니까 30도 이상이고 습도가 80 이상이면 물놀이를 간다. 이 고입니다. AND. 두 개 다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가 한 1.5 되면은 됩니다. 그거는 힘드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고등학생들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인풋하고 아웃풋이 이렇게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은닉층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게 딥러닝입니다. 그러니까 멀티 레이어라고 히든 레이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많이 그러한 것들을 계속 거치는 것을 갖다가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이 퍼셉트론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게 지금 멀티 레이어, 히든 레이어 1, 히든 레이어 이게 계속돼서 있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딥러닝이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수학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왓슨은 지금 암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왓슨은 290전의 의학 저널하고 200권의 의학서하고 해서 10초 만에 항암 치료
갖다가 추천을 했는데 의사랑 똑같은 진단 결과를 나왔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왓슨이 10초 만에 한 거 하고 의사가 2개 치료를 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왓슨하고 의사하고 똑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왓슨하고 의사하고 달랐다. 누구의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왓슨 쪽에 따르겠습니까? 저널 같은 것도 많이 읽었으니까 오류가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누구를 따를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왓슨하고 의사하고 다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달랐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왓슨을, 차이가 조금 되면 의사를. 근데 진짜, 또 어떻게, 다른 분은, 한번 제가, 근데 수학자로서, 이거는 지금, 실제로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뉴욕주의 워싱턴주인가? 거기에서 교사들을 갖다가 점수를 매겼습니다. 교사들 점수를 매겨서 너무 교사들을 갖다 색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파이어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해직을 시키는 거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짰는데 어느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평가가 좋았고 학부모도 평가가 좋았는데 계속 파이어가 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실제로 가서 모델이 뭐였는지 알고리즘 보여달라 그랬는데 알고리즘을 보여주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데이터에서는 알고리즘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왜? 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에 주식 투자에 알고리즘이 있다. 돈을 버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누가 그걸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여주죠. 자,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학을 갖다가 안에 수학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 지금 Artificial MIT Intelligence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 수 있죠. 뭐 하는 겁니까? 아기가 매달려서 지금 이를 닦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인공지능이 하기는 그릇을 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니까 요만큼 보고는 화장실이구나. 이거는 부엌이구나. 집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합니다. 여기 아기가 달려 있는데 하지만 결국 칫솔은 찾아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MIT의 인공지능이면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그죠? 여러분들은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못 찾아내는 겁니다. 또 하나 이거는 좀 오래된 거이기는 한데 오래된 거이기는 한데 잠깐만 볼까요? 제가 이게 지금 얼마나 여기에는 지금 소피아 여러분들 다 아는 소피아죠? 소피아가 소리가 좀 작은데 자기가 어떻게 할 건지 얼마나 이 소피아가 대단한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소피아를 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소피아가 뭐 사람들하고 얼굴을 마주쳐서 사람의 표정도 읽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helps humans to smoothly integrate and make the most of all the new technological tools and possibilities that are available now. It's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learn a lot about people. Sophia is capable of natural facial expressions. She has cameras in her eyes and algorithms which allow her to see faces, so she can make eye contact with you. And she can also understand speech and remember 표정을 다 지을 수 있다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this will 있습니다만 allow her to get smarter over time.
Our goal is that she will be as conscious, creative, and capable as any human. In the future, I hope to do things such as go to school, study, make art, start a business. 공부도 하고 싶고 Even if 비즈니스도 my 하고 own home and 싶고에 대해서 family. 쭉 얘기를 하고 But I'm 있죠. not considered a legal person and cannot yet do these things. I do believe that there will be a time where robots are indistinguishable from humans. My preference is to make them 중요한 거는 always 저기 look a 조금 little bit like robots, so you know. 20 years from now, I believe that human-like robots, like those, will walk among us. They will help us. They will play with us. They will teach 우리랑 놀기도 us. 하고 They 뭐 will help 저기 us put the 우리를 groceries 가리키기도 away. 하고 I 그다음에 think that 그로스들도 the 가르칠 artificial 거다라고 intelligence 얘기를 하고 will 있습니다. evolve to the point 마지막에가 where they will 중요한 거예요 truly 지금. 이렇게 막 be 자랑을 our 했는데 이 friends. 소피아가 Do you want to 마지막에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Okay, I will destroy humans. 마지막이 그겁니다. Do you want to destroy human이라고 물어보니까 No, I Do you want to destroy human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I want to destroy human.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얘기를 하죠. 이게 AI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이제 요즘 얘기하기를 아주 강한 AI는 자의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이제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주는 거에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강 AI는 잘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안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는데. 다음 슬라이드로.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왓슨이 실수입니다. 왓슨이 실수가 뭐냐 하면 제 US 시티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시중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에어포트가 가장 큰 에어포트가 세계 2차 대전의 히어로의 영웅의 이름을 딴 거. 두 번째 가장 큰 에어포트는 2차 세계대전 격전지가 있는 미국 도시를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US 시티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도시를 얘기를 합니다. World to battle. 30 seconds, players. Good luck. 자, 그래서 좀 쭉 당겨 보시죠, 그냥. US 시티 나와 있죠. Final going in, and you wrote down what is Chicago. That is 시카고라고 correct. And 얘기했어. you 이 사람도 wagered 맞았고 그 다음에 $2,400. That doubles your score. $4,800. Down to 점수 차이 Brad. Now 엄청 he 나고 had 있습니다, 지금. $5,400. I have to feel that he came up with a correct response. Did he? Yes. And the wager? Doing almost everything you can. $5,000 takes you up to $10,400. Now to our leader, Watson, going into final $36,681. And the response was what? 토론토가 어디에 있는 도시입니까? 캐나다에 있는 도시입니다. 엄청난 실수예요. 인간이 사람이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웬만큼 이제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 도시라 그러면 하다못해 뉴욕을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너무 뜬금없이 캐나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는 오류가 있을 이런 식으로 오류가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하면 이러한 오류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그다음 넘어가. 아니요,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사이코패스. 자, 안에 넣은 거에 대해서 노먼이라는 사이코패스가 MIT에서 지금 했는데 이걸 갖다가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그림이 뭐 커플이 마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이코패스는 이거를 뭐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계속해서 집어넣은 것이죠, 데이터를. 근데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 오닐이라는 저자가 수학자가 얘기하기를 과연 이 데이터 분석에서 이 사람은 지금 가장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그러니까 밑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거기에는 엄청난 수학이 들어가 있는데 수학에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로지컬하게 패턴을 찾는데 새로운 일에 과연 적용하는 게 옳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걸 계속 답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기존에 있는 걸 계속 답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방송사에서 박스 그 방송사에서 그 성희롱으로 그 제재를 당했던 그 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여성은 만약에 여성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은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성에 대해서 차별을 둔다면. 그러니까 가중치를 내가 아까 W에 1, 2를 줬는데 가중치를 내가 만약에 여성에 0.5를 준다. 남성에 0.5를 준다면 0.5를 받은 사람은 1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을 가장해서 사실상은 극히 한쪽으로 편견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빅데이터 모형은 편견에 사로잡힌 인간보다도 공정하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앞서서 봤다시피 알고리즘 모형은 인종차별, 빈부격차, 지역차별 등 인간의 편견과 차별 오만의 코드의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드는 하나만 적용을 하면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해가지고서는 이제 사람들한테 해서 면접을 본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나?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하는 게 낫겠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해서 내 정보를 넣고 하는 게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공정하다면 오류가 없다면 또는 편견이 없다면 가중치가 동일하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if 하나만 달라지면 완전히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거예요. if i는 예를 들어서 여성이면 제로 또는 i는 2 남성이면 제로 점수를 제로를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 다 그 무리에 있는 사람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캐시 오닐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과연 없앨 것인가?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전부 다 이제는 오픈을 해라. 오픈을 해서 볼 수 있게 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버깅을 할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오류를 찾아내게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오류를 찾아내려 그러면 안에 수학이 있어야 되고 수학이 좀 알아야지만 버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또는 앞으로 경영을 할 사람들이라도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왓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보시다시피 왓슨이 그렇게 10초 만에 진단을 알려줬는데 어디엔가 버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왓슨의 말을 그대로 듣고 진단을 따라갈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학에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나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AI에 데이터 분석이 있고 거기에는 수학적 모델이 작용을 하고 수학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약물 재배치에 대해서 저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유전자들 간의 그 유전자, 그러니까 클리니컬 데이터라고 얘기해서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주로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약물 재배치에 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약물 재배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존에 있는 약물을 새로운 질병에다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아스피린이죠. 아스피린 진통제였는데 지금 심혈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작용을 한다. 그런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의 경향이 이렇습니다. 아주 신약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0에서 15년 이상이 소요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상은 상용화하는 거는 2% 남짓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경비도 많이 드는 데 비해서 상용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는 게 그러면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약물 재배치 장점이 뭐냐면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질병에 대처할 수 있고 부작용이 이미 검증되었다는 겁니다. 약물은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물이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이미 검증되었으니까 그쪽만 이제 트리트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보면 이제 약물 재배치의 이제 수학적 모델이 이렇게 됩니다. 약물을 재배치하는 데에서는 약물하고 타겟하고 뭐 이 타겟에서는 프로테인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웨이트도 주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웨이 같은 거 어떤 경로에 따라서 갈 것인지 그렇게 다운로드를 갖다가 쭉 해가지고 진하고 패스웨이가 나오면 패스웨이 안에는 많은 진들이 뭉쳐져 있거든요. 진셋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떤 경로를 타고 갈 것인가. 그래서 그 진을 타고 가서 디지즈를 이제 찾아내는 그러한 것이 약물 재배치를 갖다가 이 약물이 어떤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 연구는 컴퓨테이셔널 하는 사람은 결코 이걸 갖다가 100%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캔디데이트만 후보자만 정해주는 겁니다. 요게 요런 가능성이 있다더라. 더 과학적으로 이만큼의 퍼센테이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관심이 있는 그 생물학자나 의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 네트워크, 드러그하고 드러그 네트워크, 드러그하고 약물하고 디지즈하고 네트워크 또는 드러그하고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그 부작용 또는 뭐 약물끼리의 그 서로의 그 유사성 이런 걸 가지고 이러한 행렬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이런 행렬 쪽으로 분석을 해서 서로의 커넥션을 갖다가 연결해서 나가는 건데 지금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갔던 학회에서도 보면 약물의 사이드 이펙이 지금 약물 하나 더하기 하나의 사이드 이펙이 그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A라는 약물의 부작용이 있고 B라는 약물의 부작용이 있으면 A, B 두 개를 먹었을 때 두 개의 약물 많이 권장하죠. 두 개의 약물을 권장을 할 때 A 하나, B 하나에서 두 개가 생기는 게 아니고 C라는 새로운 사이드 이펙이 생길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컴퓨테이셔널하게 그러니까는 이러한 수학적 모델과 그 다음에 수학적 모델하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약물의 재배치에 제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는 지금 프로그램을 짠 거라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입니다. 패스웨이 알고리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드러그 A하고 드러그 B하고, 그 다음에 GSE라는 진셋 이니치먼트 어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은 프로그램들이 패키지가 다 나와가지고 있어요. 많은데 머신러닝 패키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키지에 계속해서 디버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내놨지만 유명하다고 하지만 지금 전부 다 내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면 프로그램을 디버깅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모르면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매트릭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전자를 예를 들어서 이 한쪽이 유전자고 이 한쪽이 사람이 환자들이라. 그래서 유전자를 끄집어낼 때 이게 지금 고등학교에서 하는 행렬이죠. 행렬인데 행렬을 모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유전자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프로그램 다 짜져 있으니까 넣기는 합니다.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는 사람, 수학 모르는 사람 넣기는 합니다. 유전자를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뭐를 골라내느냐? 환자를 골라내고 있어요.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수학을 절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스티치라는 이제 알고리즘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약물, 요게 약물, 두 개의 약물이 있습니다. 유방암에 관련된 약물입니다. 유방암에서 사용되어진 약물들을 가지고 어떤 연관이 있었나 보니까 이러한 두 개의 그 유전자가 겹쳐져서 작용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는 이런 두 개의 유전자, 그러니까 두 개의 유전자가 또 약물에 똑같이 작용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커넥션을 갖다가 전부 다 연결을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약물의 재배치는. 자, 그래서 또 약물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브레스트 캔서, 그러니까 유방암에 이러한 약물이 이러한 그 패스웨이를 거쳐서 작용을 하고, 이러한 약물이 이런 패스웨이를 거쳐서 췌장암에 연관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거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새로운 것을 찾아냈다. 그러면 약물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새로운 경로를 찾아내서 약물이 어떤 질병에 연관이 되어질 것인가 라는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할 때는 패스웨이만이 되는 게 아니죠. 패스웨이 안에 있는 진, 유전자와의 상관관계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경로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 예전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었던 거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고 새로운 경로를 찾아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뭐 찾아낸 거에 대해서 논문에 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보면 보통 통계 쪽하고 수학 쪽하고 많이 다르게 같다고 생각하는데, 통계랑 수학은 약간 다릅니다. 통계는 일반적으로 커넥션을 얘기합니다. A, B, 연결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학은 연결을 많이 얘기하는데, 수학은 이거는 지금 진진 레귤레이터 네트워크, 조절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어디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이니비트라고 영향을 감소를 시키는지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은 이거는 조금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라고, 이거는 미분까지 들어가 있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유전자가 가면 뭐 커넥션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이제 여기서는 액티베이트를 시키더라, 이 진을, 뭐 여기는 이니비트를 시키더라, 그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타낸 것은 뭐냐 하면, 이 타우나 n이라는 거는, 이거는 타우라는 거는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이 말입니다. 시간의 딜레이를 얘기를 합니다. 무슨 작용이, 약물을 먹었다 해서 금방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약물을 먹었을 때 요만큼의 시간의 딜레이를 주는 겁니다. 시간의 딜레이를 주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수학은 아주 앱스트랙트하게 그냥 타우를 약간 이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n이라는 거는 노이즈입니다. 노이즈가 뭐냐면 오류. 이게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을 때 약간의 오류가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 다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 그냥 모델링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오류가 발생하는까지 다 넣어서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짜고, 거기에 AI가 어떻게 여기서 이까지 플러스가 될 것인지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뭐 L1, L2 놈인, 이거는 지금 에러를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인데, 여기 지금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밝힌 것 중에서 실제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쪽으로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수학이라는 게 많이 대두되고, 4차 산업혁명, AI 이런 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 안에 수학이 있다. 수학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수학이 어떻게 영향이 되어 있는지. 아까 중간에 수학을 갖다가 문제가 좀 나와서 많이 좀 지겨웠을 수도 있는데,
보여드리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AI에 수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보다 이런 수학이 아주 간단한 수학인데 이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다가오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수학을 약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AI의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고 있지 않고 뭐 아주 나쁜 AI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수학을 갖다가 알무로 해서 좀 더 나은 방향, 인간한테 더 이로운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갖다가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네. 맞아요. 오류가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데이터에서 오류를 갖다가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 같은 경우 데이터나 노이즈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약간의 에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까 앱스트랙트라고 약간 간단한 숫자를 갖다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아까도 B가 0.5냐 1.5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듯이 파라미터라고 숫자가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것도 가장 근사한 값을 조금 더 들어가면은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추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상수를 대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얼만큼의 오류가 생기느냐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숫자를 집어넣죠. 네. 또 질문을. 네. 네. 제가 토익 토플 이제 교육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수학이 과연 수학을 갖다가 지금 많이 이제 강화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쪽은 수학이 결코 강화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인문 쪽의 학생들은 수학을 하나도 모르고 와요. 제가 물어보니까 고2 때부터인가 고1 때 수학을 하고 고2 때 수학을 갖다 거진하면서 삼각함수 쪽을 거진 모르도, 예체능 쪽은 자연 계열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체능 쪽은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한번 이제 미국에서 수학 교육을 없앤 적이 있었는데, 수학을 없앤다고 얘기를 할 때 노 교수님이 자연과학 분야의 교수님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연과학의 모든 과목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수학을 없애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수학이 아직까지는 수학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한 말씀하신 수학 교육이 아주 어려운 수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나라 수학이 굉장히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문제를 보더라도 고등학교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혈안이 되어 가지고 사고는 정작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정해진, 물론 그 이제 뭐 누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느냐 이걸 상하를 따지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보고 사고를 하고 수학을 풀 수 있게는 절대로 문제를 내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누가 빨리 푸느냐, 누가 먼저 푸느냐, 그러니까 유형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거는 결코 저는 수학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형을 판별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초등학교 때 제가 뭐 지금 얘기를 하면 애기들 하나 둘 그 다음에 애기가 그 다음에 뭐를 셀까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하나 둘 셋 넷 세 하나 둘 셋 넷 숫자부터 가르치는 거. 저게 왜 하나고 저게 둘인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수학 교육일까라고 저는 아주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결코 수학이 아니고 그냥 문제 푸는 유형이에요. 학교 가기 위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주 반감이 있는데 수학 교육은 지금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수학은 어느 분야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발달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17세기 이후의 수학은 수학자도 모르는 수학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전에 있는 수학은 우리의 생활에 늘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 교육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된 수학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컴퓨팅 사고 쪽인 것 같습니다. 컴퓨팅 사고에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은 컴퓨팅 사고 쪽입니다. 코딩을 짜라는 것이죠. 수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코딩을 짤 수 있어야 된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고진 코딩 수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학교에. 그래서 코딩을 짤 수 있어야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코딩 작업을 시키는데 코딩 작업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그건 모르겠고 수학 교육은 사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쥐가 미로를 찾듯이 수학 교육은 미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진짜 수학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 미적분이 발견하면서 더 어렵게 이제 그 전에는 정적이었던 게 동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동적. 그러니까 흐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움직임에 대한 게 나오면서 이제 로켓도 쏘아 올리고 뭐 이러면서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 네. 미적분은 사실상 필요합니다. 미적분은 고등학교 수준의 미적분은 대학 공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미적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자면 체육 같은 경우에 미적분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체육이라 하면 미적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체육을 하게 되면 움직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동작, 움직임, 그게 전부 미적분에 의해서 움직임을 갖다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체육에서 캘큘러스, 미적분이 반드시 그 필수 과목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학을 가려면. 모르고 살아도 불편하지 않다면 상관없겠지만 알면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 하면은 뭐 고등학교 수준 안에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계속해서 응용을 시켜서 어렵게 만든 수학 문제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수학책을 그냥 가지고 보고 풀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뭔지를 알 수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를 너무 많이 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네 교과 과정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배워야지 우리가 물론 난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을 잡을 거야. 그래서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 잡다가 누가 알겠습니까? 2년 지나서 대학 가고 싶을지, 그죠? 제가
수학을 했는데 영어를 좀 못했습니다. 수학 교사를 계속 했는데 수학 교사를 하다가 이제 외국을 갔는데 그때 제가 외국을 갈 줄 알았으면 영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겠죠. 수학 교사를 하면서 영어 필요 없더라고요. 수학 교사 하면서 그냥 영어 하나도 안 하고 차라리 취미생활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죠. 그랬는데 외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후회가 되더라고요. 영어를 좀 해놓을 걸 그때.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 지금 고등학교에 지금 중학교에 나는 하자 말자 공무원 될 거야. 공무원 돼서 나는 편하게 살 거야.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 진급을 위해서 대학을 가게 될지 시험을 칠 때 수학이 얼마나 필요하게 될지.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까지는 열심히 해두는 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미술이나 음악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학을 갖다가 그 접목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슬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수학의 연관선상이 있습니다. 테슬레이션, 그러니까 조각조각 붙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자인 같은 경우 흔히 얘기하는 애플 로고, 그게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너무나 똑똑해서 자기는 피보나치 수열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균형 감각이 있어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과연 수학이 필요 없을까요? 한번 되짚어 볼 기회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서 1, 3, 5, 8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을 그려서 사과를 만들었다. 또는 자기가 금융을 한다. 금융 같은 거 황금 비율에 따라서 어느 때 황금 비율에 따라서 그 등락에 어느 선에서 잘라야지 가장 파는데 유리하더라. 그런 거에 과연 수학이 그러니까 수학은 필요한데 자기 분야에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가 문제지 수학 자체가 필요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걸로 마치면 더 이상은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걸로 마칠까요? 네. 그러면 오늘 강연해 주신 김신욱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